어서오세요. 1월의 영화관입니다. 오늘의 영화 티켓은 진실을 보는 눈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눈을 가지고 있죠? 각각 다른 눈을 가지고 있지만 그 눈은 진실을 볼 수 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진실을 나의 눈에만 담는지 아니면 다른 눈에도 전하는지에 따라 숨겨지거나 혹은 모두가 알 수 있겠죠. 우리가 만날 주인공도 자신의 눈에 아주 중요한 진실을 담게 됩니다. 그 진실을 자신의 눈에만 담았을까요? 아니면 다른 눈에도 전했을까요? 어떤 선택을 했는지 1월의 영화관 두 번째 작품을 보러 가봅시다. 뿅! 한 마을의 침술집에서 일을 하는 조선의 침술사 청경수는 마을 사람들도 다 알다시피 앞이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지고 있으나 어떤 이보다 훨씬 좋은 침술 능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말로만 베푸는 척 자신과 다른 눈을 가졌다는 점을 이용하여 음식을 제값에 안 준다든지 사기를 치죠. 눈만 다를 뿐 청경수는 다른 이들과 같거나 훨씬 좋은 다른 신체 능력을 가졌기에 자신에게 대하는 행동들을 다 눈치챘지만 그저 모른 척 살고 있습니다. 청경수에겐 하나밖에 없는 동생, 경제가 있는데 경제 또한 병으로 고생하여 정기적으로 약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약값이 밀려있는데도 약사에게 구걸해야 할 정도로 형편 또한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청경수에겐 아주 금같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마을에서 의원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여기서 어이인 이형익의 눈에 띄어 의원이 되는데 성공합니다. 경제의 약을 살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고 가난한 형편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은 청경수는 의원이 되면 한 달간 궁궐에서 수련을 해야 어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짐을 싸서 궁궐로 향합니다. 마을보다 더 엄격한 규율을 지켜야 하는 궁궐 안에서 청경수는 의원 선배 만식의 도움으로 차근차근 살아가는 법을 알아갑니다. 만식은 봐선 안 될 걸 봤다면 모른 척 해야 하고 부정하면 안 될 상황에선 무조건 네라고 대답해야 한다며 생존법을 알려줍니다. 또 다른 의원이 실수로 떨어뜨린 독약을 청경수가 주었는데 뭔지 알고 줍냐며 혼내는 어린 의원을 나무라며 다른 곳보다 계급 질서가 강한 궁궐이기에 이해해달라면서 마을 사람들과 달리 청경수를 진심으로 챙겨줍니다. 왜 이곳에 사람을 죽이는 독약이 있는지 물어보는 청경수에게 사약을 어디서 만들겠냐며 대답해주기도 하고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갔던 소현세자가 8년 만에 조선 땅으로 귀국한다는 소식과 소현세자의 아들 원손이 아직도 오줌을 가리지 못한다는 당시 어디에도 퍼지면 안 되는 궁궐 내 비밀도 알려주죠. 밤이 되고 청경수는 만식과 함께 당직을 서게 됩니다. 울고지 앉아있는 청경수와 달리 만식은 졸기 시작하다가 아예 누워서 본격적으로 잠을 자려고 하죠. 그러면서 만식은 청경수는 어차피 앞이 안 보이니 밝을 필요가 없겠다 하며 촛불을 끕니다. 불이 꺼지고 만식의 코 고는 소리를 듣자마자 청경수는 마치 처음부터 앞이 보였던 것처럼 여기저기 활보를 하며 여러 서적들과 약초를 보면서 즐거워하죠. 사실 청경수는 밝은 곳에서는 앞이 보이지 않으며 어두운 곳에서는 살짝 보이는 주맹증 환자였습니다. 따라서 경제에게 편지를 쓸 때나 다른 선배 의원이 시킨 약재 분류 업무 등 앞이 보여야 할 수 있는 것들을 밤 시간을 활용해 수행합니다. 또 밤에 당직을 서던 날 청경수는 동생 경제에게 편지를 쓰고 있을 때 8년 만에 조선의 땅으로 돌아온 소현세자의 시술 호출을 받습니다. 규칙상 신입 의원 혼자서 시술을 할 순 없지만 소현세자의 상황도 급하고 이형익은 이미 궁궐을 나갔기 때문에 급한 대로 청경수 혼자 시술을 하게 됩니다. 침을 놓으면서 소현세자와 청경수는 이야기를 나누며 사이가 가까워졌는데 이때 촛불이 꺼져 암실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소현세자는 큰 뜻 없이 청경수의 침통을 상 위로 옮깁니다. 후에 청경수가 추가적인 시술을 하기 위해 옮겨진 침통으로 손을 향하죠. 청경수 입장에서는 전혀 이상한 행동이 아니지만 소현세자의 입장에서는 맹인이 앞이 보이는 것처럼 행동하니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렇게 소현세자는 청경수가 앞이 보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앞이 보이는 거냐고 물어보자 청경수는 일단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고 소현세자는 거짓말한다는 것에 실망하여 시술을 그만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청경수는 거짓말한 것을 들켜 자신의 상황이 안 좋게 흐를까 걱정합니다. 소현세자는 청경수가 두고 간 짐에서 동생 경제를 아끼는 편지를 보고 마음이 다시 바뀌어 청경수를 다시 부릅니다. 다시 돌아온 청경수에게 맹인이 어떻게 편지를 쓰냐며 물어보고 이제야 청경수는 자신이 주맹증 환자라는 사실을 알립니다. 또한 이 사실을 숨긴 이유도 말하죠. 맹인이 사실 앞이 보인다는 사실을 달갑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때로는 눈 감고 사는 게 편할 때도 있습니다. 라며 자신의 가치관이라고 할까요? 소현세자에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소현세자는 안 보고 사는 게 몸에 좋다고 하여 눈을 감고 살면 되겠는가? 보아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하며 살아가서야 되겠는가? 라며 자신의 생각을 담담하게 말하죠. 여러 이야기를 나눈 뒤 청경수에게 의원이 글씨를 틀려서는 되겠냐며 돋보기를 선물하면서 이둘의 사이는 다시 회복됩니다. 집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는 밤에 소현세자의 상태가 좋지 않아 이영익과 청경수는 소현세자에게 시술하러 갑니다. 이영익은 소현세자의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못해 궁녀에게 약을 가져오라고 시키고 청경수에겐 소현세자의 열을 식히게 수건에 물을 적셔 자신에게 전하라고 하며 본인이 직접 침을 놓습니다. 촛불이 켜져 있는 방, 보이지 않는 청경수는 계속해서 수건을 물에 적셔 이영익에게 전달하다가 수건의 냄새 때문에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죠. 이때 촛불이 꺼져 방은 암실이 됩니다. 앞이 보이기 시작한 청경수는 너무 놀라 아무 소리도 못 낼 정도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소현세자는 이영익의 침수를 받자 온몸에 구멍이란 구멍에서 피를 쏟고 있으며 이영익은 청경수가 건넨 수건으로 열을 식히는 것이 아닌 피를 닦고 지혈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건의 냄새는 바로 피냄새였던 거죠. 이 충격적인 광경에 얼어붙은 청경수의 낌새가 이상해 이영익은 물어봅니다. 너 혹시 앞이 보이냐? 그리고 갑자기 침을 청경수의 눈앞에 찌를 듯이 갖다 대어버리죠. 다행히 청경수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무섭지만 기지를 발휘해 나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듯이 행동하여 이영익은 안심을 합니다. 이후 이영익은 바늘을 회수하고 청경수와 함께 궁을 빠져나온 뒤 궁녀에겐 소현세자의 상태가 호전됐으니 약은 필요 없다며 전달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모든 것을 보게 된 청경수는 죄책감에 약을 들고 창문을 통해 다시 소현세자의 궁에 들어가 세자의 상태를 살피는데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이때 청경수는 이영익이 미처 해소하지 못한 소현세자의 머리에 박아둔 침을 발견하고 뽑아서 자신이 가져갑니다. 한편 이영익 또한 피로 물든 수건을 태우고 자신이 쓴 독침을 처분하려고 하였으나 바늘이 하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영익은 소현세자의 상태를 살펴봐야겠다는 명목으로 소현세자의 궁에 들어오게 되고 이 소리를 들은 청경수는 숨어있다가 몰래 창문으로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리가 났고 자신의 허벅지를 상자의 뾰족한 부분에 긁혀 깊게 상처가 나 그 부분에도 핏자국이 남게 됩니다. 이 소란스러운 탈출로 인해 경비에게 소현세자의 죽음이 들통나게 되고 이영익 또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창문으로 나간 사람이 독살자라고 주장합니다. 자신의 아들 소현세자의 죽음에 인조는 매우 슬퍼하며 독살자를 꼭 찾아내라며 몸에 큰 상처가 난 자를 찾게 합니다. 목격자에서 독살자로 누명을 쓰게 된 청경수는 허벅지 안쪽의 상처를 붕대로 감아 숨기고 자신이 수거한 이영익의 독침과 이영익이 독살자라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강빈의 침소에 수서로 남기기로 하지만 강빈에게 들키고 맙니다. 강빈은 처음 본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냐며 청경수의 상처를 보고 사람을 부르려고 하였으나 청경수는 자신이 상처난 이유를 말하고 소현세자가 자신에게 준 돋보기를 보여줍니다. 강빈은 그 돋보기를 보고 청경수가 소현세자와 친한 사이였다는 것을 깨달아 청경수의 말을 믿고 자신이 인조에게 고할 테니 그동안 누구에게도 잡히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죠. 이후 인조는 몸의 마비 증세가 심해져 청경수와 이영익은 침수를 하러 갑니다. 침수를 하는 도중 강빈은 청경수가 건넨 편지 그리고 독침과 함께 찾아오죠. 그리고 자신에게 독살자의 목격자가 찾아왔고 이 침이 바로 이영익이 회수하지 못한 독침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인조는 이영익에게 물어봅니다. 침을 흘려? 칠칠치 못한 놈. 인조의 말하는 뉘앙스가 참 이상하죠? 그리고 나서 강빈에게 그 목격자가 누구인지 물어봅니다. 이때 인조의 등에 침을 놔주던 청경수는 강빈이 사실을 밝힌 후 인조의 몸이 이상할 만큼 떨리는 것을 감지하여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영익이 소현세자에게 침수를 할 때 자신이 함께 있었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었다며
강빈의 입을 막죠. 갑작스러운 청경수의 행동에 강빈은 당황스러워하고 인조는 목격자가 누구인지 말하라고 계속 다그칩니다. 말을 하지 않는 강빈의 모습에 인조는 자신 앞에 놓인 강빈이 보낸 전복죽에 독약을 탑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리상궁에게 먹여 죽이죠. 광기라고 하죠. 강빈은 마치 독살자보다 목격자를 죽일 듯이 물어보고 알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인조의 뒤에서 고개를 젓는 청경수의 모습을 보고 사건의 전말을 눈치채죠. 그리고 인조는 강빈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거짓 누명을 씌우고 끌고 가게 합니다. 즉, 이영익에게 소현세자 암살을 지시한 자는 소현세자의 아빠, 인조였습니다. 청나라에서 돌아온 아들이 자신을 왕자에서 끌어낼까봐 불안했던 인조는 결국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죠. 원소는 갇힌 엄마를 보러 왔고 인조에게 부탁하여 석방되도록 하겠다고 말하였지만 강민은 급구 말하며 청경수나 최대감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원소는 청경수를 찾으러 가죠. 청경수 또한 인조가 독살자가 아닌 목격자를 제거하기 위함을 알고 자신의 허벅지 상처를 급하게 치료하려 약을 찾습니다. 이 모습을 우연히 만식이 보게 됩니다. 행동뿐만 아니라 청경수 허벅지 안쪽에 상처도 보게 되어 청경수를 독살자로 오해합니다. 이때 원선이 청경수를 찾아오게 되고 청경수 또한 자신이 앓고 있는 중맹증과 자신이 본 모든 것을 원선과 만식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청경수는 이 사실이 알려지면 자신과 동생은 살 길이 없어질 수 있어 더 이상 나서지 않으려고 하죠. 이 말에 원선은 결국 절망하고 오줌을 가리지 못합니다. 이 모습을 본 청경수는 원손의 아빠, 소현세자에 돈독했던 사이, 그리고 나누었던 말들이 생각났는지 어떻게든 진범을 알리려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청경수는 이영익과 함께 소영조 씨의 시술을 갔을 때 소영조 씨가 이영익에게 비단을 건네는 모습을 떠올렸고 만식 또한 이영익이 비단에서 어떠한 종이들을 꺼내 태우려다가 끝내 태우지 못한 모습을 본 것을 떠올리며 그것이 인조가 이영익에게 보낸 소현세자 암살 지시 편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들은 이영익 방에서 인조의 소현세자 암살 지시 편지를 찾아냈고 이 전황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최대감을 찾아가 모든 사실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생각과 달리 최대감은 난색을 하죠. 이 편지의 글씨체는 인조의 필체가 아니기에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때 원소는 예전에 인조가 왼손으로 쓴 글씨체를 떠올리며 똑같다고 주장하나 최대감은 그렇다 하더라도 인조가 쓴 공식 문서는 모두 오른손 필체이므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모두가 낙담하고 있을 때 청경수는 자신의 침술로 인조의 오른손을 마비시켜 왼손으로만 쓸 수 있게 할 테니 같이 인조에게 가서 글을 쓰게 해달라는 계획을 내세웁니다. 최대감은 이 계획을 받아들여 바로 실행하게 되죠. 한편 이영익은 다시 소현세자의 궁으로 들어가 목격자의 행보를 찾습니다. 특히 창문 바깥에 발자국을 주시하게 되죠. 그 발자국 옆에는 규칙적으로 점 하나가 찍혀 있음을 발견하고 목격자가 청경수임을 깨달아 인조에게 목격자를 알리러 갑니다. 계획대로 청경수와 최대감의 사람이 함께 인조의 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청경수는 인조에게 지금 침을 받지 않으면 전신마비가 올 위험이 있다고 침을 놓았고 인조의 오른손이 점점 마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최대감 측이 문서 집필을 계속 요구하여 결국 인조는 왼손으로 문서를 쓰고 자신의 도장을 찍으려고 합니다. 찍으려는 찰나 이영익이 인조의 궁으로 들이닥쳤고 지금 침을 놔주고 있는 자가 독살자, 즉 목격자라고 말합니다. 인조는 청경수의 노림수를 깨닫고 문서를 치우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청경수는 인조의 모든 신경이 마비되는 혈에 침을 놓아 인조가 못 움직이게 하고 자신이 문서에 도장을 찍어 가지고 나가 경비와의 길고 긴 접전 끝에 최대감에게 전달합니다. 그것을 받은 최대감은 청경수에게 패 하나를 주면서 문지기에게 보여주면 궁궐 밖으로 보내줄 거라고 말합니다. 길고도 길었던 밤, 드디어 청경수는 밖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패를 문지기에게 보여주고 밖으로 나가려던 찰나 문지기의 대화를 듣게 되죠. 그 대화는 바로 원손이 아파서 이영익이 치료하러 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청경수는 불길한 느낌이 들어 다시 궁궐로 들어가 원손의 궁으로 향합니다. 그 불길한 느낌은 정확하게 이영익은 원손을 침술로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청경수는 이영익에게 독침을 찔러 쓰러뜨려 의식을 잃은 원손을 업고 밖으로 나가 치료할 곳을 찾으러 다닙니다. 하지만 날이 점차 밝아져 청경수는 다시 앞이 보이지 않게 되고 정처 없이 떠돌다가 인조가 있는 궁에 도착합니다. 인조는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 도대체 왜 저럴까 싶어 청경수에게 끝까지 누가 시켰냐고 물어봅니다. 이때 최대감이 들이닥치죠. 그러면서 인조와 최대감은 청경수와 원선을 신경 쓰지 않고 대화를 나눕니다. 인조는 감히 자신을 왕자에서 끌어내리려는 거냐며
쏘아붙이자 최대감은 널 왕자에 앉혀준 게 나이니 반대로 끌어내릴 수도 있고 아들을 살해한 아버지가 왕자에 있다는 사실을 유생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느냐 라면서 오히려 국왕인 인조를 쏘아붙이죠. 네, 최대감은 인조 반정의 주 인물이었던 거죠. 이 말에 인조는 세자를 자신의 후궁 소영조 씨의 자식으로 하지 않고 대군 중에 세운다는 타협안을 내세우며 그냥 넘어가 달라고 구걸합니다. 이 말을 들은 최대감은 인조의 악행을 눈 감고 소현세자의 복수를 할 수 있는 원손을 손을 쓰기로 하죠. 이 모든 내용을 들은 청경수는 절망에 빠졌고 이를 향해 인조는 본 것도 못 본 척하며 살고 들은 것도 못 들은 척하며 살아라 라는 말을 하며 밖으로 나가 독살자는 없으며 소현세자는 학질로 병사했다고 말합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청경수, 인조의 뒤를 따라 나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제가 다 보았습니다. 내가 소현세자가 독살당하는 걸 보았습니다. 왕이 세자를 죽였습니다. 제가 다 보았습니다. 때로는 눈 감고 사는 게 편하다는 청경수. 이미 독살자는 없다고 공인된 시점에 자신과 동생이 살기 위해선 가만히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보아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을 하며 살아가서야 되겠는가 라는 소현세자의 가르침 덕분일까요? 자신의 가치관과 달리 진실을 다 밝히죠. 이에 인조는 맹인이 짐을 능멸한다며 청경수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청경수의 처형을 맡은 내금위장이 말하죠. 우리 모두 진실을 보지 않았는가. 이렇게 진실을 다 밝힌 청경수를 몰래 살려줍니다. 1월의 두 번째 영화, 유해진, 류준열 주연인 안태진 감독의 올빼미 어떠셨나요? 아직까지도 현재 음운형으로 남아있죠. 이 작품은 소현세자의 죽음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맹인 침술사, 청경수라는 가상의 존재를 넣어 상상력을 가미해 만든 팩션 사극입니다. 그리고 이 팩션 사극은 스릴러라는 장르를 만나게 되죠. 그동안 영화뿐만 아니라 드라마 등 여러 매체에서 팩션 사극은 정말 많이 접했었는데 이것이 스릴러라는 장르를 만난 건 처음 접해보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너무 재밌었습니다. 소현세자의 암살 사건이 나오는 중반 전까지 빌드업이라고 할까요? 몇 가지 활용한 역사적 사실들과 가상의 인물, 청경수의 숨겨진 비밀 등 앞서 풀어나갈 내용을 위한 초반부의 흐름이 조금은 지루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어떤 작품을 볼 때 내용의 흐름에 초점을 맞춘다면 반전을 위한 탄탄한 앞 내용을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반에는 약간의 취향 차이로 호불호가 나눌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작품의 메인 사건, 소현세자의 암살 사건을 분기점으로 장르가 완전 스릴러로 변합니다. 특히나 주맹증을 앓고 있는 시각장애인으로 사건 이후의 배경을 밤으로 계속 이끌고 가 어두운 분위기를 잘 가져가서 스릴러라는 장르의 장점을 극대화시켰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 연출을 안태진 감독님께서 의도하신 걸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진실을 볼 수 있는 밤에 청경수는 진실을 알리지 못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낮에 결국 진실을 알리는 모습이 항상 숨으며 살았던 사람의 변화와 아직까지도 의문으로 남은 가슴 아픈 역사적 사건이 영화로 만나 다시금 대중들에게 알려주는 느낌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연출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에서 소현세자는 이렇게 말하죠. 안 보고 사는 게 몸에 좋다고 하여 눈을 감고 살면 되겠는가. 보아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하며 살아가서야 되겠는가. 눈이 우리랑 다르다고 해서 주변인들에게 많이 당했을 테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서는 볼 수 있어도 아예 안 보이는 척하며 때로는 눈 감고 사는 게 편하다는 청경수가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준 소현세자의 가르침 덕일까요? 자신에게 올 피해를 무릅쓰고 쓸쓸히 떠날 뻔한 소현세자의 억울함을 풀어내죠. 진실을 보는 눈이라는 것이 단순히 자신만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눈에게 전달할 수 있는 용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경수의 가치관과 소현세자의 가치관 둘 다 완전히 공감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눈 감고 사는 게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누군가의 눈에게 전달하는 것이 훨씬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둘의 가치관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둘 다 이상할 거 없는 누구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만 꼭
진실을 알려야 하는 상황에 왔을 때 우리 모두 진실을 보는 눈을 가지길 바라며 1월의 영화관은 문을 닫겠습니다.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녕.